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 있는 한국사의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31쪽에 3번 정치 운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정치 운영의 변화 파트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훈구파와 살인파입니다. 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성격을 알고 살인파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지가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우선 훈구파와 살인파를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했을 때 이성계와 함께 힘을 합친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바로 급진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 있죠. 자,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 이성계, 즉 정도전과 조준과 같은 급진개혁파, 다시 말해서 혁명파 사대부들 있죠. 신진사대부 중에서 고려의 썩은 고려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에 와서 훈구파가 됩니다. 훈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이 있는 집단이라는 의미인데, 이 훈구파는 본격적으로 언제 등장하냐면 세조, 태정, 태세, 문단세,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이 있는 집단, 즉 세조의 공신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하면서 형성됩니다. 이 훈구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은 조선을 건국한 건국 세력, 공신 세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앙의 힘을 원해요. 즉 얘네들은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관학파라 해서, 관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학교 교육, 공교육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란 말인데, 이 관학파를 예를 들면 우리 성균관 스캔들,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을 성균관이라고 그러죠. 이 성균관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설치했던 이 집현전과 같은 관학, 공교육 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그에 반해 이 살인파라는 건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여러분들 혁명파 사대부 말고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고려 왕조를 끝까지 유지시키고자 했던 정몽주의 후예들 있죠. 즉 온건파, 그렇지,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선비들의 무리라는 뜻의 살인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향, 자기들의 연고지에 가서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애들이거든요. 자, 이 살인파는 언제 중앙으로 진출하냐면, 여기 잘 적혀있죠. 바로 성종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 때. 이 성종이라는 왕은, 성자가 붙은 왕들은 되게 성스러운 왕, 굉장히 그 나라의 문물과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 성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아무튼 이 성종은 수업 시간에 말을 해줄 거고, 성종이 왕이 됐을 때 이 훈구파들이 너무 나대는 거야. 성종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전하, 그러면 안 되옵니다. 성리학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삼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 조선의 삼사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삼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삼사는 고려의 대간처럼 언론 활동을 통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훈구파를 견제하기 안성맞춤인 기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종이 이 3사의 언론 기관에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부르면서 등용하면서 누구를 견제한다? 그렇지,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파는 또 특징이 뭐냐면
훈구파가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살인파는 지방에서 시작했다잖아요. 얘네들은 지방 향촌을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이 향촌, 너무 굴빵하다. 다시 적을게. 지방을 향촌이라 그러는데, 향촌에서의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이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지방에서 그 해당 지방에서 만든 규칙들이 있어요. 살인파들이 이 지방을 꽉 잡기 위해서 약속들을 만드는데, 그 지방의 약속들을 뭐라 부르냐면 향약이라고 합니다. 향약. 그러니까 살인들은 이 향약과 그 다음에 양반들의 동아리, 살인들이 막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막 수령도 도우고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 기관. 그걸 우리가 유향소라고 해요. 유향소. 아무튼 이 향약과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구파들이 관학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사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학이에요. 사교육. 사학파입니다. 이거는 지방에서 있는 교육기관 바로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서원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다시피 지방 사립대, 즉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하고 아무튼 요 살인파들이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꽉 잡습니다. 자, 그러다가 3, 4에 살인파들이 올라와서 훈구파들을 막 괴롭히니까 훈구파들이 짜증나겠어요? 안 짜증나겠어요? 겁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본격적으로 살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들이 화를 당합니다. 살인들이 화를 당한 사건을 바로 사화라고 그러는데 사화는 훈구와 살인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살인들이 피를 입거든요. 총 몇 번 일어난다? 4번 일어납니다. 4번.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살인파들이 입은 화, 4번의 입은 화를 4가지를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화가 뭐냐면 무오사화예요. 무오사화. 그 다음 두 번째 사화. 자, 사화 적을게요. 두 번째 사화가 뭐냐면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진짜 갑자기 일어났어. 뜬금없이. 갑자사화. 그 다음 세 번째 사화는 굉장히 기묘합니다. 기묘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 다음 마지막 사화가 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예요. 자,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나고 연산군, 갑자사화도 똑같이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나고 을사사화는 명종이라는 왕 때 일어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무오사화부터 선생님이 자막과 같이 설명을 하자면 무오사화는 이 연산군 때 일어났다 했죠. 연산군의 아빠가 누구냐면 성수론 왕 성종 때입니다. 그 성종 때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사라는 기관에 살인파들을 엄청나게 등용한다 했죠. 근데 이 성종이 너무 후원을 했나봐. 그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올라온 살인파들이 그 왕의 인사권마저 간섭하게 되는 권력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권력을 휘두르니까 오히려 연산군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삼사를 어떻게 조질지 벼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삼사에는 그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종직의 당시 살인파들, 즉 영남 살인파, 영남이라고 하면 우리 경상도 지방인데 이 영남 살인파들의 스승이야. 즉 김종직의 제자들이 당시 삼사를 꽉 장악하고 있었거든. 자, 이때 살인파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간섭에 귀찮음을 느끼고 있었던 이 훈구파가 있었는데 그 훈구파 쪽에 속해 있었던 이극돈과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들이 이 무오사화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조선 역사는 사관이라는 애들이 왕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편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왕의
역사를 땡땡실록이라 그러는데, 특히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실록을 편찬의 총지휘관이었던 당시 좌의정 훈구파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극돈이 실록 편찬을 총지휘했었는데, 이 실록을 만들 때 실록은 그 기록을 다 모아서 만들잖아. 그래서 그 최초의 기록, 사관이 썼던 최초의 기록을 우리가 사초라 그러는데, 이 사초를 살인파의 김일손이라는 애가 썼었어요. 근데 이 사초를 보니까, 이극돈이 이 김일손이 쓴 사초를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이극돈이 불경을 잘 외워 출세했고 성종 사망 시에 국상 중에도 기생이랑 놀아났으며 받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이 김일손한테 가서 이극돈이가,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수정을 요청했는데 김일손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사초는 절대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일로 이극돈이가 김일손한테 원한을 가졌는데, 때마침 성종의 사초에서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의제문이 뭐냐면, 자막에도 나갈 건데, 당시 의제를 조문하는 글, 조의제문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항우라는 애가 있어. 초나라의 항우. 그 항우가 어린 황제 의제를 죽인 것에 빗대어서 이 김종직이 세조의 어린 단종 폐위와 왕위 찬탈을 비판한 글이거든. 이 조의제문이. 이거를 이극돈이가 읽고, 아, 이거는, 조의제문은 항우에게 살해되었던 초나라 회왕의 사례를 들어서 연산군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였던 세조의 그 정통성을 비판하는구나 하면서 이거를 친구였던 유좌광한테 전해주고, 이 유좌광이 바로 연산군한테 이를 일러바치게 됩니다. 전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감히 전하의 할아버지를 돌려가는 글, 이거는 세조부터 시작해서 전하의 아버지 성종과 심지어 전하의 왕위 정통성까지 돌려가는 겁니다. 에? 하니까 연산군이 맞네 하면서 이 관련된 김일손, 김종직과 관련된 영남 살인파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오사화라 그럽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김일손 일가 친척 다 죽이고 심지어는 김종직의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까지 합니다. 와, 이때부터 이 연산군 참 무섭습니다.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오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갑자서화도 또 연산군 때 일어나는데, 1504년 연산군 10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살인파뿐만 아니라 관련 훈구파들도 같이 화를 입는데, 자, 어떻게 화를 입냐면, 자,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엄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 사실 그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인데, 윤씨가 어떻게 죽었냐면, 여러분들, 성종이라는 왕은 왕으로선 100점짜리 왕인데 이 아버지로서 빵점입니다. 성종이 세종을 굉장히 존경해서 공부밖에 몰라.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안 줍니다. 심지어는 연산군 어머니를 갑자기 다른 후궁한테 성종이 빠져갖고 어머니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이 윤씨가 질투를 해갖고 뭐 성종한테 막 질투를 부려서 성종의 얼굴을 핥혔다는 썰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윤씨의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성종이 윤씨한테 아메리카노, 즉 사약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폐비 윤씨 사사 사건. 폐비란 건 뭐냐면 왕비에서 폐해지고 사역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성종한테 사약을 내릴 때 당시 훈구파가 먼저 건의를 하거든. 왜냐면 윤씨가 당시 훈구 쪽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살인파는
얘네는 무조건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종, 즉 왕의 얼굴 용안을 활키웠으니까 윤씨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훈구파와 산인파 둘 다 이 윤씨를 죽이자고 찬성한 애들입니다. 근데 연산군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어렸을 때, 즉 즉위 초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고 훈구파와 산인파를 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자기 아들 연산군한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당부하지만 어떻게 이걸 끝까지 비밀로 지킵니까? 연산군이 알게 되거든. 그래서 연산군이 이 엄청난 사건의 패를 아끼다가 무오사화 이후에 갑작스런 이 연산군의 왕권 강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다음에 연산군의 반대파도 매우 많이 숙청하거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사치도 부리고 좀 방탕한 생활이 이어져요. 이때 연산군을 비판하는 살인파와 훈구파들까지 많아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연산군이 이 패비윤씨,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이 패비윤씨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살인파, 훈구파 할 거 없이 모조리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일어났다 해서, 갑자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자사화를 그러는데, 이 갑자사화는요, 무오사화 때와는 차원이 틀린 몰살 작업이 시작됩니다. 4촌에 5촌, 8촌까지 다 잡아 죽이고 아예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이것이 허벌나게 살떨리는 갑자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 자신한테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쓸어버리고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엄청난 사치, 방탕, 여자놀이, 흥청망청, 그 전국의 가장 이쁜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 모은 여자들을 단체를 흥청이라 그러고, 그 흥청이랑 같이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집현전, 성균관에서 그 흥청과 망할 정도로 논다 해서 흥청망청,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매우 많거든요. 이게 갑자사화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산군의 폭정에 못 이겨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연산군이 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고 사약을 받게 되고 끝나게 되거든. 그래서 중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음 사화는 이 중종 때 일어난 사화입니다. 자, 어쨌든 갑자사화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냐 요약하자면,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윤씨, 즉 패비윤씨 사사 사건입니다. 사약을 내려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패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관련된 훈구파와 살인파가 갑자기 갑자년에 화를 입은 사건,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된다 했죠. 이 중종은 이름이 이역인데,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중종은 원치 않은 상황에서 훈구파에 의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훈구파가 권력을 싹 장악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경연할 때 훈구파보다 중종이 먼저 와서 앉아있고, 경연이 끝나면 훈구파보다 제일 늦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 짱나겠어? 안 짱나겠어? 그리고 연산군 때는 벌벌 기던 놈들이 이 중종 자기는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 훈구파들을 또 견제하고 조지기 위해서 또 누굴 뽑기 시작하겠니? 그렇지,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겁니다. 왕들이 살인파를 등용하는 건 누굴 견제하려고? 그렇지, 훈구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묘사화, 중종 14년 1519년에 일어난 이 기묘사화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개의 사화 중에서 가장 사화다운 사화고 거의 살인파만 몰살당하는 사건인데,
당시 살인파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열정이 넘치고 똑똑한 신진, 즉 좀 젊은, 새롭게 등장한 젊은 살인이었던 조광조, 거꾸로 해도 똑같은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중종이 직접 등용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도록 권력을 꽉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 중종을 뒤에 업은 이 조광조가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혈양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혈양과가 뭐냐면 현명하고 어질량,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는, 시험 없이 추천해서 뽑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이때 조광조가 살인 세력을 중앙 정계에 다시 진출시켜서 사람들의 세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광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자기 편이 없으면 힘이 없어지거든. 여러분 알잖아. 그리고 다음에 이 조광조가 경연을 관장하는 경연관이 되어서 경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실시하고요. 또 도교 행사 및 산천의 복을 빌고 병을 고치게 해서 비를 내리게 기원하는 국가의 제사였던 소격서를 폐지시켜서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시킵니다. 참고로 살인파들은 성리학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리학 러버야, 성리학 러버. 그 다음에 전국에 향약을 보급하고, 향약이 뭐라 그랬죠? 향촌의 약속, 향촌, 즉 지방에서 살인파들이 만든 규칙이란 뜻이죠. 무엇보다도 이 훈구파를 건드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이는 중종 반정으로 공신 자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 참여가 없었지만 공식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이 명단을 삭제시킨 사건입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안 주는 것보다 줬다가 뺏는 게 더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이 훈구파가, 이거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록 이외의 역사, 야사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입박친 훈구파가 중종이 살고 있던 궁궐 앞에 있는 그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들고 옵니다. 이때 주초위왕에서 주초는 합치면 조씨가 되는데, 따라서 주초위왕의 뜻은 곧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뭇잎에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꿀을 발라놓고 중종에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하 이거 보세요. 이 조광조가 왕이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하? 근데 사실 이 애벌레가 꿀을 발라먹은 곳에 이렇게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스펀지에서. 거짓으로 밝혔어. 왜? 애벌레는 꿀만 있는 곳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나뭇잎 다 처먹습니다. 실제로는 조광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점점점 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것이 중종을 매우 곤란하고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나댄 거야. 이거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이를 이용해서 훈구파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다고 하며 고하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일으킨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가 죽게 되는, 굉장히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묘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또 설 중에 하나인데, 조광조가 정말 매우 잘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대. 심지어 조광조가 세수를 하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 이게 어찌 남자의 얼굴이냐 라고 감탄이 아니고 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조광조가 나오는 사극 역할을 강동원이 했었거든. 또 궁녀들이 조광조가 너무 잘생겨서 힐끗 쳐다보고 양반집 부인들까지 그를 사모해서 따라다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도 그렇고 여러 신하들이 질투하지 않았을까? 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기묘사화는 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뭐 때문에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조광조라는 사람이 천천히 개혁해야 되는데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서 훈구파들이 화를 일으켰죠.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 했죠. 뭐라 했지? 현량과 실시,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 위훈 삭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화인 이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왜 일어나냐면 그 왕과 왕비의 친척들, 핏줄들을 뭐라 부르지? 그렇지, 외척 부르죠. 외척. 이 외척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을사사화인데, 이 을사사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종의 가계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를 문제지으며 혼자 독학할 때 잘 안 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왜 이렇게 죽이지?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단편적으로 외워서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왕의 친척들, 왕의 뭐 아들들 이렇게 가계도를 말해주는 이유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라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을사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명종의 가계도를 잠시 봅시다. 이 명종은 중종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중종한테는 여러 명의 이제 와이프들 중에서 중요한 와이프 3명을 좀 말해줄 텐데, 첫 번째 와이프는 단경왕후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와이프는 장경왕후가 있고요. 세 번째 와이프가 문정왕후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아들한테서 아들이 나온다면 이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될 텐데, 단경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래는 이제 두 번째 왕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둘째 왕후와 셋째 왕후의 집안에서 자기의 조카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이 장경왕후의 오빠가 누구냐면 이름이 윤임이야. 윤임. 그러니까 윤임은 오빠야, 오빠. 장경왕의 오빠. 그런 다음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윤원형입니다. 얘는 남동생입니다. 둘 다 윤씨죠. 그래서 이 윤임과 윤원형 중에 장경왕후가 둘째 왕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이라 해서 이 윤임을 대윤이라 그러고, 이 윤원형을 뭐라 그러지? 그렇지, 소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거든요. 이 장경왕후가 낳는 아들이 누가 되냐면 인종이 되고, 이 문정왕후가 낳는 아들이 을사사화의 주인공이었던 명종이 됩니다. 자, 이 장경왕후의 오빠였던 윤임과 그 다음에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 선생님이 쉽게 대윤 집안과 소윤 집안이 서로 조카를 왕으로 만들고 싸우는데, 당연히 여기 대윤 쪽의 편을 드는 훈구파가 있고, 그 다음 대윤 쪽의 편을 드는 살인파가 있었겠지. 그 다음 심지어 또 문정왕후, 이 소윤 쪽에 줄을 섰던 훈구파가 있겠고, 소윤 쪽에 줄을 섰던 살인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근데 먼저 대윤 쪽의 조카, 즉 장경왕후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인종으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권력을 잡았네, 조질라고 그럴 때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와, 즉위 8개월. 갑자기 급사예요. 그러니까 조질라고 하는데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돼? 그렇지, 문정왕후의 아들이 명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쫄을 줄 알았지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소윤 쪽이 대윤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소윤이 대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숙청을 하는데, 이때 대윤 편에 속했던 훈구파와 살인파들도 같이 숙청당합니다. 이 화를
을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을사사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외척 간의 싸움이라 그러고, 이때 어떤 윤과 어떤 윤이 싸우는 거라고? 그렇지. 소윤과 대윤이 싸우는데 소윤이 승리하게 되죠. 요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임꺽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 임꺽정 얘기도 명종 때입니다. 왜 임꺽정 같은 그 전국구 도적이 나타나냐면, 명종 때 소윤과 대윤이 겁나 싸우니까 백성들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그래서 임꺽정. 쏘리.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오사화부터 을사사화까지 4개의 사화를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적어준 이 빨간색 이유 정도만 알면은 문제 푼데는 아주 스무스하게 풀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길게 설명해 준 이유는 사화를 좀 스무스하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말해 준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조선이 1392년에 건국한 다음에 100년 동안 홍구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거든. 근데 사림이 4번의 화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냐면, 결국에는 사림파가 살아남습니다. 웃기지 않아? 결국엔 홍구파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사림파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거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사림파들이, 홍구파들은 중앙만 있고 사림파들은 지방을 싹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림파가 지방을 장악했던 이유, 어떻게 장악했을까? 바로 서원과 향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과 향약. 서원이라는 건 선생님이 말했지만 지방 사립대이자 사림들이 교육하는 기관이자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고, 향약은 사림들이 만든 향촌의 약속들, 규칙들도 사림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을 꽉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림파가 죽어도 계속 좀비척으로 중앙 3, 4직을 맡으면서 과거제 합격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거의 도루마무야, 도루마무. 그러니까 홍구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무섭지. 결국엔 홍구파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림파가 중앙을 꽉 차지하게 되는 거죠. 누가? 사림 애들이. 결국에는 사림 애들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림파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붕당이라는 이 정치가 형성되는지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사림파들의 공공의 적인 훈구파가 사라지자마자 사림파들이 행복하게 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또 체세포분이랍니다. 참고로 그 임진왜란의 주인공 임진왜란 때 아주 도망을 잘 갔던 이 선조 때 사림파들이 정권을 꽉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림파들이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는 사림파가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고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뉜다 하는데, 도대체 왜 나뉘고 왜 얘네들이 분열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자, 지금 보는 자료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뭐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림파가 어떻게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는지 이 제시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김효원이 이조전락이라는 자리에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뒤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이조전락 자리로 추천, 즉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해서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에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여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동인과 서인을 나뉘는데, 왜 하필 동인과 서인이냐? 김효원이 사는 집은 동쪽 건천동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동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 서인이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렇지.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조전랑이라는 인명 문제를 둘러싸고 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겁니다. 자, 이조전랑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중앙통치제도가 의정부 6조라 그랬죠. 그 의정부 6조 안에 2조라는 그 사람 뽑는 중요한 기구, 인사기구가 있죠. 그 2조 안에 전랑이라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이 2조 전랑이라는 관리에 엄청난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3사가 어디야?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기관이죠. 권력의 독점과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란 말이야. 3사는요. 의정부 애들보다 품수는 낮지만 의정부라는 이 중요 고위 관리기구,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엄청난 고위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3사의 자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전랑이란 자리에 한번 앉기만 하면 계속 그 이조전랑 자리를 앉게 된 그쪽 당, 그쪽 파가 계속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리는 하나인데 계속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Understand?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이 31쪽 빈칸에다가 살인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스토리텔링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살인파들은 결국에는 4번의 화를 겪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뭐 때문에 서원과 향약으로 인해서.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둘이 체세포 분열한다 했죠. 뭐와 뭐로 분열한다 했지? 그렇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한다 했죠. 근데 얘네 둘이가 왜 분열한다 했습니까? 왜? 도대체 why? 그렇지. 어떤 다리 때문에? 이조 전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 문제를 두고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두고 선생님이 얘네 둘이가 갈라진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갈라진 게 끝이면 아주 외우기 좋은데 얘네들이 또 체세포 분열합니다. 자, 이 동인들도 또 잘 나가다가 지들끼리 또 분열하는데 어떻게 분열하냐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합니다. 자,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정여립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송강정철, 관동별곡, 그 중요한 고전 시를 쓰는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철. 그 정철의 세자를 건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철의 선조한테 세자를 건의하는 사건, 정철의 건저의 사건. 세자를 건의하다. 이거를 정철의 건저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집니다. 자, 먼저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 스토리텔링을 좀 할 건데 그 선조 있죠. 선조 때 살인이 등장하잖아. 선조는 원래 이 외척들이 하는 정치, 척신 정치를 청산하려고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동인 쪽을 조금 더 당시에는 조금 더 살짝 우세하게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 서인보다는. 근데 1589년에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율곡이 5천원권 주인공 율곡이 제자였거든요. 그럼 정여립은 이 동인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곡이가 자기는 서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율곡이는 서인 쪽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쪽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랑 겁나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 율곡이 선생님의 죄자면서 감히 동인이랑 지내? 더러운 배신자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정열입을 서인이 다 싫어했거든요. 자, 이 정열입이 이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정열입이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유배를 가서 대동계라는 사조직을 만났습니다. 이 자방에 나올 거예요. 이 대동계라는 사조직을 조직하는데 지방에서 얘네들을 군사훈련도 시키고 실제로 정해년에 왜구들이 쳐들어온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랬어. 당시 그 백성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단 말이야. 이때 정열입을 저격하는 저격수가 등장하는데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을 쓴 사람 누구? 송강정철이 등장합니다. 송강정철. 이 정철이 서인이거든요. 아무튼 정철이 이 정열입이 지방에서 모반을 꾀한다라는 상소가 올라오거든. 그 상소를 책임지게 되면서 정열입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모반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래서 이 정철이 정열입 관련된 동인들을 박살내는 사건을 우리가 이때는 기축년이라 해서 기축옥사를 그러는데 이때 동인들 전부 다 진짜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을 조금만 가지게 돼도 너도? 하면서 다 죽여버리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동인 측에서 이러다간 우리 동인들이 씨가 마르겠다 해갖고 송강정철에 대해서 내부 대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송강정철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자의 강경파,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온건하게 대응하자의 온건파가 생기는데 이때 강경파가 북인이고 온건파가 남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송강정철이 당시에 서인 측에서도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신의 권력을 좀 굳히게 하고 있었는데 선조한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것이 정철의 건저의 사건이에요. 건저의 세자를 책봉하라고 의견을 올리는 사건. 근데 선조는 진짜 자기 아들이었던 광해군 되게 질투하거든요. 백성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광해군 말고 이 선조의 다른 아들 신성군을 왕으로 삼고 싶었거든. 당시 선조한테는 이매군, 광해군, 신성군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창대군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정철이 이 광해군을 세자로 삼자고 건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가 야 정철아, 너는 짐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좀 있다고 세자 책봉한다 하지 않았니? 급한 일이 아닌데 다시는 함구하고 다시는 나한테 세자 책봉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게 라면서 경고를 때려버립니다. 이때 이미 광해군이 솔직히 말하면 모든 신하들이 광해군을 만장일치로 이 세자를 책봉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당시에 선조가 가장 총애했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성룡. 그 선조가 이 유성룡을 가리켜 금옥처럼 아름다운 선비라고 한 적이 있거든. 일본과 명나라에서도 미남이라고 칭찬을 지겹게 받았다고 해. 그러니까 야사에서도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부채로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성룡 자체가. 그러니까 유성룡이 당시 직책만 6개야. 그러니까 이 유성룡한테 정철이 가서 내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를 한 번 더 건의 드릴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까 유성룡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튼 정철이 한 번 더 선조한테 세자를 건의합니다. 이때 선조가 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랬지 하면서 벼루 던지고 꺼져 라고 하는데 이때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유성룡을 딱 쳐다본 유성룡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철의 건조의 사건. 이때 유배를 떠났던 정철이 선조한테 보낸 전하 잘 계시죠? 니마 그립습니다 하면서 썼던 시들이 바로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배간 정철에 대해서 정철 주기자의 강경파였던 북인 아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해서
유배에 그치자라는 온건파였던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여립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사건으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라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참고로 이 북인 애들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치거든. 선조가 자기 아들 광해군한테 너가 막으라고 하면서. 근데 광해군은 진짜 잘 막아요. 그때 광해군과 같이 의병 활동을 했던 애들이 북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누가 집권하겠니? 그렇지, 북인이 자연스럽게 집권하지. 근데 광해군이 뭐 폐모살제와 여러 이유로 쫓겨나거든요. 그때 광해군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조야, 인조.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쫓겨날 때 북인도 같이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인조 때부터는 북인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서인도 왜 동인만 분열해? 나도 분열할 줄 알아 하면서 지들끼리 또 체세포 분열하는데 노론과 소론파로 또 분열하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아플까봐 천천히 왜 이렇게 나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황국할 때 서인이 왜 노론과 소론을 나뉘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살인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지들끼리 체세포 분열하면서 붕당이라는 오늘날의 당과 같은 붕당, 자신의 정치색과 일치하는 당끼리 만나서 정치하는 걸 우리가 붕당 정치라 그러는데, 이때 지방에서 의견을 모아 올리는 공적인 의견을 공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동인의 공론, 서인의 공론, 그다음에 뭐 북인의 공론, 남인의 공론 이렇게 올려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이때도 서로 붕당끼리 대립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론 정치라 그러는 거고요. 읽어보시고